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 있는 책 100선 중 70번째 책, 사회학 부문 10번째 책, 조세프 알로이스 슌페터가 1950년에 출간한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캐피탈리즘, 소셜리즘 앤 데모크라시를 시작합니다. 요세프 슌페터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에 많은 영향을 준 경제학자로 창조적 파괴라는 용어를 경제학에서 널리 퍼뜨렸습니다. 빈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우고 우크라이나 체르노비츠 대학, 그라스 대학 등의 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19년에 오스트리아 공화국 정부 재무장관, 은행 총재를 거쳐 다시 학계에 들어가 1926년에 본 대학 교수를 지냈습니다. 그 후 1932년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어 1939년에 미국에 귀화했습니다. 그는 한계 효용 학파의 완성자로 수리적 균형 개념을 이에 도입하였고 혁신적 기업가가 이윤을 창조한다는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슌페터는 첫 번째 발명을 위한 연구, 두 번째 혁신을 위한 개발, 세 번째 상품화의 세 단계를 구분하고 발명보다는 혁신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혁신보다는 상품화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충분한 자본을 가진 기업이 보다 많은 혁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슌페터는 20세기 초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이었으며 베르너 존바르트가 만들어낸 창조적 파괴라는 용어를 대중화시켰습니다. 요세프 알로이스 슌페터는 1883년 2월 8일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토였고 현재는 체코의 트레슈트에 속한 몰라비아의 투리에슈에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카톨릭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친외 할머니는 둘 다 체코인이었습니다. 슌페터는 체코 혈통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을 독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장을 소유한 그의 아버지는 요세프가 겨우 4살 때 사망했습니다. 1893년 요세프와 그의 어머니는 비엔나로 이사를 했습니다. 슌페터는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요세프 1세의 충성스러운 지지자였습니다. 슌페터는 테레시아눔에서 교육을 받았고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 이론가인 오이겐 폴 웸 바베르크의 지도하에 빈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1906년에는 그는 빈 대학교 법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09년 그는 몇 차례 연구 여행을 한 후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르노비츠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정보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1911년에 그는 그라츠 대학교에 합류하여 1차 세계대전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1913년에서 1914년 사이에 슌페터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초대 교수로 가르쳤습니다. 볼프강 슈톨퍼에 따르면 이 초대는 그의 세속적 성공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는 경제 이론을 가르쳤고 어빙 피셔와 웨슬리 클레어 미셸을 만났습니다. 컬럼비아는 그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1918년 슌페터는 독일 인민대의원위원회가 설립한 사회화위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1919년 3월 그는 독일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재무장관으로 취임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그는 전쟁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징수를 제안했고 알프스 산맥 공장의 사회화에 반대했습니다.
1921년 그는 사립 비더만 은행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카우프만 은행의 이사이기도 했습니다. 그 은행들의 문제로 인해 슌페터는 빚더미에 빠졌습니다. 그의 사임은 1924년 9월 비더만 은행 인수의 조건이었습니다. 1925년부터 1932년까지 슌페터는 독일 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1927년부터 1928년과 1930년에 하버드에서 강의했습니다. 또 1931년에 그는 도쿄 상과대학에서 방문 교수를 지냈습니다. 1932년에 슌페터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곧 나시즘으로 인해 쫓겨난 중부 유럽 경제학자들을 돕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슌페터는 또한 독재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반대자로 유명해졌고 심지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939년에 슌페터는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때 FBI는 그와 일본 경제학의 저명한 학자인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부디를 나치 동조 혐의로 조사했지만 그러한 성향의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버드에서 슌페터는 학식이 풍부하고 교실에서 과시적인 기억에 남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무거운 교육부담과 학생들에 대한 개인적이고 세심한 관심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대학원 경제학 클럽의 교수 자문으로 재직했고 사설 세미나와 토론 그룹을 조직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그의 견해가 유행하던 케인즈주의에 의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특히 폴 샤무엘슨에게 조교수 자리를 제안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의 비판에 분개했지만 그가 예일 대학에서 직위를 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자 철회했습니다. 그의 삶의 이 기간은 힘들었지만 그의 방대한 2권짜리 책인 경기수단 비즈니스 사이클을 출간으로 다소간 학자로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슌페터는 끈기 있게 노력했고 1942년에 그의 모든 작품 중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인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캐피탈리즘, 소셜리즘 앤 데모크라시를 출판했고 그 후 수십 년 동안 여러 언어로 여러 번 재인쇄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천 번 인용되었습니다. 슌페터는 3번 결혼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는 그레디스 리카르트 시버로 그보다 거의 12살 많은 영국 여성이었습니다. 1907년에 결혼했고 1913년에 별거했으며 1925년에 이혼했습니다. 그의 결혼식에서 베스트맨은 그의 친구이자 오스트리아 법학자 한스 켈젠이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는 안나 라이징거로 그보다 20살 어리고 그가 자란 아파트의 수의의 딸이었습니다. 이혼한 남자로서 그와 그의 신부는 결혼하기 위해 루터교로 개정했습니다. 그들은 1925년에 결혼했지만 1년 안에 그녀는 출산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을 잃은 것은 슌페터의 어머니가 죽은 지 몇 주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지 5년 후인 1937년 54세의 나이에 슌페터는 미국의 경제사학자인 엘리자베스 부디 박사와 결혼했는데 그녀는 슌페터의 저작을 대중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사후에 출판된 그들의 대작인 경제분석사 History of Economic Analysis를 편집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슌페터가 죽을 때까지 그의 연구와 영어 쓰기를 도왔습니다. 슌페터는 자신이 인생에서 3가지 목표를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가 되는 것, 오스트리아 최고의 기병이 되는 것, 비엔나 최고의 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2가지 목표는 달성했다고 말했지만 어느 2가지를 달성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스트리아에 훌륭한 기병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모든 열망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슈페터는 1950년 1월 7일 밤 코네티컷주 타코닉에 있는 자택에서 66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 얼마 동안 슈페터의 견해는 다양한 이단 경제학자들, 특히 산업조직, 진화이론, 경제개발에 관심이 있었고 정치적 스펙트럼의 반대편에 있는 경향이 있었으며 종종 케인즈, 칼 마르크스, 토르스타인, 베블런의 영향을 받은 유럽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버트 하일브로는 슈페터의 가장 유명한 제자 중 한 명으로 세상의 철학자들, The Worldly Philosophers에서 그에 대해 광범위하게 썼습니다. 저널 먼틀리 리뷰에서 존 벨라미 포스터는 미국에서 선도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중 한 명이자 하버드에서 슈페터의 대학원 조교였던 그 저널의 창립자 폴 스위지에 대해 슈페터가 사상가로서의 그의 발전에 형성적인 역할을 했다고 썼습니다. 슈페터의 또 다른 뛰어난 학생으로는 경제학자 니콜라스 조르제스쿠 로젠, 하이먼 민스키, 존 케네스 칼브레이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의 의장 앨런 그린스펀이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로버트 솔로우는 하버드에서 그의 학생이었고 그는 슈페터의 이론을 확정했습니다. 오늘날 슈페터는 경제정책, 경영학, 산업정책, 혁신연구와 같은 분야에서 표준 교과서 경제학을 넘어 수종자를 확보했습니다. 슈페터는 아마도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론을 개발한 최초의 학자였을 겁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혁신 프로그램과 주요 개발 계획인 리스본 전략은 슈페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제 요세프 A 슈페터 협회는 슈페터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슈페터 경제대학 슈페터 스쿨 오브 비즈니스 앤 에코노믹스는 2008년 10월 독일 부포탈 대학교에서 개교했습니다. 2009년 9월 17일 더 에코노미스트는 슈페터라는 이름의 비즈니스 및 경영 칼럼을 시작했습니다. 이 출판사는 해당 분야의 중요한 인물이나 상징의 이름을 칼럼에 붙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영국 문제 칼럼은 전 편집자 월터 베게호트의 이름을 따서 지었고 유럽 문제 칼럼은 샤를마니유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슈페터의 첫 칼럼은 그를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옹호자로 칭찬했는데 그의 글은 시대를 앞서가는 것으로 입증된 비즈니스의 이점과 위험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슈페터의 생각은 아담 프로제보르스키의 경제이론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요제프 슈페터의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슈페터의 역동적이고 변화지향적이며 혁신 기반 경제학의 근원은 역사적 경제학파였습니다. 그의 글은 그 관점을 비판할 수 있지만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역할에 대한 슈페터의 연구는 역사적 학파, 특히 구스타프 폰 슈몰러와 베르너 존바르트의 연구에서 비롯된 아이디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같은 경제학들과 함께 수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에 속하기엔 자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 반대로 주장합니다. 슈페터는 또한 레온 발라스와 로잔 학파의 영향을 받았으며 발라스를 모든 경제학자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슈페터의 평생 연구의 핵심은 자본주의가 지속적인 혁신과 창조적 파괴의 진화적 과정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진화 경제학, 리볼루셔너리 에코노믹스였습니다. 슈페터의 학문성은 그의 사후에 출판된 경제 분석의 역사, History of Economic Analysis에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슈페터는 18세기 최고의 경제학자는 애덤 스미스가 아니라 튀르고라고 생각했고 레옹 발라스를 모든 경제학자 중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로 여겼습니다. 발라스에 비하면 다른 경제학자들의 이론은 발라스적 진실의 특정 측면을 포착하려는 부적절한 시도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슈페터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와 데이비드 리카르도 악덕으로 비판했습니다. 슈페터에 따르면 리카르도와 케인즈는 모두 추상적 모델에 따라 추론했으며 몇 가지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를 고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단순한 단조로운 방식으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킨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우 추상적인 이론적 모델에서 정책 결론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경제 분석의 역사 History of Economic Analysis에서 슈페터는 금통화 본위제가 불안통화 본위제와 비교되는 의미를 인식했습니다. 경제 분석의 역사에서 슈페터는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자동 금통화는 자유방음주의와 자유무역 경제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모든 국가의 통화 비율과 가격 기준을 금에 투자하는 다른 모든 국가의 통화 비율과 가격 수준과 연결합니다. 그러나 금은 정부 지출에 극도로 민감하며 예를 들어 외교정책, 특정 과세정책,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모든 정책과 같이 지출을 직접 포함하지 않는 태도나 정책에도 민감합니다. 이것이 금이 현재 그렇게도 인기가 없는 이유이자 부르주아 시대에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입니다. 슈페터는 경제 분석에 대한 그의 가장 중요한 기여인 경기순환, 비즈니스 사이클과 같은 과학 개발 이론에서 다른 경제학자들의 사상과 매우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슈페터는 발라스나 케인즈를 따르지 않고 경제개발 이론에서 순환 흐름에 대한 논문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혁신과 혁신활동을 배제하면 정상상태로 이어집니다. 슈페터에 따르면 정상상태는 발라시안 균형, 발라시안 이큐블리엄으로 설명됩니다. 그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기업가입니다. 기업가는 이 균형을 교란하고 여러 시간 척도와 함께 순환적으로 진행되는 경제발전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혁신, 주기, 개발을 연결하는 이 이론을 만들어내면서 슈페터는 러시아 니콜라이 콘트라티예프의 50년 주기, 콘트라티예프 파동, 콘트라티예프 웨이브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 살렸습니다. 슈페터는 네 가지 주요 주기인 콘트라예프 54년 주기, 쿠즈네프 18년 주기, 쥐글라르 9년 주기, 키친 약 4년 주기를 더해 복합 파동을 형성할 수 있는 모든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콘트라예프 파동은 세계의 낮은 차수의 구즈네프 파동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각 구즈네프 파동은 그 자체로 두 개의 저글러 파동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개 또는 세 개의 키친 파동은 더 높은 차수의 저글러 파동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위상이 맞다면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하락 곡선이 동시에 일어나서 각각의 최저점이 일치한다면 그것은 재앙적인 침체와 그에 따른 침체를 설명할 것입니다. 콘트라티예프 파동의 세 분화에 관해서 슈페터는 결코 그런 고정된 모델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주기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우연의 일치로 인해 촉박한 시간 틀에 있었지만 각각은 특정 목적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슈페터의 이론에서 발라시안 균형은 경제발전의 핵심 메커니즘을 포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슈페터는 또한 기업가가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신용을 부여하는 다양한 제도를 포함한 잘 발달된 자본주의의 금융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첫 번째, 실제 분석을 강조하는 화폐를 단지 베일로 간주하는 사람들과 두 번째, 통화제도가 중요하고 화폐가 별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슈페터와 케인즈는 모두 후자 케인즈주의에 속했습니다. 계속해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캐피탈리즘, 소셜리즘 앤 데모크라시는 경제학, 사회학, 역사에 관한 책으로 아마도 슈페터의 가장 유명하고 논란이 많은 중요한 작품입니다. 또한 사회이론, 사회과학, 경제학에 관한 가장 유명하고 논란이 많고 중요한 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슈페터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창조적 파괴를 다룹니다. 초판은 1942년에 발행되었으며 2판은 2차 대전 이후인 1947년에 제2차 세계대전의 귀결을 덧붙여 출간되었고 2년 후에 전후의 전개의 주석을 덧붙인 제3판이 발행되었습니다. 이 책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경제학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방법론과 달리 수학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정태적 모형 분석이 아닌 역동적인 자본주의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1950년 이전에 출판된 사회과학 책 중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일부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의 교리, The Marxism Doctrine. 슈페터는 이 책의 처음 56페이지를 마르크스주의 사상과 그 안에 기업가가 차지하는 위치를 분석하는 데 할애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슈페터가 자본가와 기업가의 차이를 지적하는 방식인데 그는 52페이지에서 칼 마르크스가 이 구분을 더 잘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르크스에 대한 분석은 슈페터가 마르크스에게 부여한 네 가지 역할인 예언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교사로 나뉩니다. 예언자 마르크스에 대한 섹션에서는 다른 것이 없더라도 마르크스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이론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회학자 마르크스에 대한 섹션에서는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이 당시에 더 큰 지적 전통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그리고 적어도 사회학적 사고를 종합하는 능력에서 어떻게 그것을 대체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경제학자 마르크스에 대한 섹션 27페이지, 31페이지에서는 마르크스의 경제 이론에 초점을 맞춥니다. 슈페터는 그것을 지나치게 정지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는 또한 위기와 경기순환이라는 개념을 39페이지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두 경제 이론은 마르크스가 개척한 것입니다. 마지막 섹션인 교사 마르크스는 마르크스의 사상이 그의 시대와 그의 죽음과 슈페터 시대 사이의 사건을 해석하는 때 얼마나 유용한지 평가합니다. 슈페터는 위기 이론은 위기가 발생하면 지지를 얻는다고 주장하며 마르크스의 이론이 예측하지 못한 몇 가지 발전을 지적합니다. 53페이지에서 그는 마르크스의 이론이 열대지방에서 영국과 네덜란드의 식민지 경험을 더 잘 예측하지만 예를 들어 뉴잉글랜드와 같은 곳에 적용하면 실패한다고 주장합니다. 2부 자본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Can capitalism survive? 슈페터는 이 세션의 서문에서 아니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그는 의사가 환자가 곧 죽을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해서 그가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썼습니다. 이 섹션은 첫 번째, 총산출량 증가율, 두 번째, 가능성 있는 자본주의, 세 번째, 창조적 파괴 과정, 네 번째, 독점적 관행, 다섯 번째, 폐쇄된 시즌, 여섯 번째, 투자 기회의 소멸, 일곱 번째, 자본주의의 문명, 여덟 번째, 무너지는 벽, 아홉 번째, 점점 커지는 적대감, 열 번째, 분해 등 10가지 주제로 구성된 10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창조적 파괴는 표준경제 이론에 흡수되었습니다. 이 섹션은 궁극적으로 기업주의로 기울어지는 자본주의에 대한 견해를 구성하는데 그는 이것이 자본주의 자체의 파멸이 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제3부 사회주의가 효과가 있을까? Can Socialism work? 이 세션에서는 알려진 사회주의 이론에 대한 비교 분석을 살펴봅니다. 이 3부는 첫 번째, 데크 청소, 클리닝 덱스, 사회주의 청사진, 또 소셜리즘 블루프린트, 청사진 비교, comparison of blueprints, 네 번째, 인간적 요소, the human element, 다섯 번째, 전환, 트랜지션 등 5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독자는 슌페터가 가상의 미래 사회주의 공화국과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한 것에 놀라움을 표하지만 다른 독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슌페터의 전기작가인 토마스 K. 맥클로우는 이 섹션에서 슌페터가 사회주의를 분석한 것을 거의 풍자적인 것으로 보았고 슌페터가 사회주의 미래 성공을 위해 너무나 많은 비현실적인 전제 조건을 규정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주의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Socialism and Democracy. 이 세션에서는 사회주의와 호환성에서 시작하여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 논의하고 유권자의 유일한 역할이 잠재적 정부를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것인 엘리트 민주주의의 모델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사람들이 공동선과 공동의지라는 개념을 거부합니다. 이 4부는 문제의 설정, The Settling of the Problem, 민주주의의 고전적 교리, The Classical Doctrine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론, Another Theory of Democracy, 추론, The Inference 등 4가지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5부 사회주의 정당의 역사적 개요, A Historical Sketch of Socialist Parties. 이 5부에서는 마르크스 이전, Before Marx, 마르크스 시대, Marx's Time,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인 1875년에서 1914년까지, 네 번째, 전간기, The Interwar Period, 슌페터의 현대전후기, 슌페터's Contemporary Post-War Period 등 사회주의 사상의 5가지 시기를 전개합니다. 슌페터의 이론은 자본주의 성공이 일종의 조합주의 같은 기업주의의 한 형태와 자본주의의 적대적인 가치를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지식인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기업가 정신이 번창하는 데 필요한 지적, 사회적 기운은 선진 자본주의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사회 분위기가 자본주의에 회의적이 되면서 결국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 대체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이 생각하는 혁명이라는 방법으로 사회주의가 달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사회민주당이 민주적 과정의 일부로 의회에 선출되는 추세일 뿐입니다.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찬성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주의가 대두될 겁니다. 슌페터는 자본주의가 내부에서 붕괴되는 것은 다수가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투표하고 기업가 정신에 제한을 가하여 자본주의 구조에 부담을 주고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슌페터는 이 책 전반에 걸쳐 정치적 옹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를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그는 반대로 정치적 옹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슌페터 비전에 따르면 지식인 계층은 자본주의의 몰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지식인이라는 용어는 자신이 직접 책임지지 않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고 자신이 속하지 않은 계층의 이익을 위해 일어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계층을 의미합니다.
슈페터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교육이 소수의 특권이었던 자본주의 이전 시대와 비교했을 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일자리의 가용성은 제한적이며 이는 실업 경험과 결합하여 불만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인 계층은 시위를 조직하고 자유시장과 사유재산에 반대하는 비판적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슈페터의 관점에서 사회주의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이 자본주의와 다른 경제체제인 사회주의는 사람들의 진정한 요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보장하고 경제파동, 실업, 체제 수용 감소와 같은 자본주의의 고유한 경향을 극복할 것입니다. 결국 슈페터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슈페터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주의와는 달리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우며 폭력적인 혁명의 가능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분석가에 따르면 슈페터의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환 이론은 거의 옳았다입니다. 다만 그는 동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거나 1980년부터 서구 사회에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는 기술의 역할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은 다릅니다. 이는 기술이 대기업의 소유권과 부를 집중시키는 데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슈페터의 이론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다른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냉전 이후의 승리주의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는 노벨상 수상자 에드먼드 펠프스와 그의 리뷰어이자 MIT 경제학자인 아놀드 클링이 있는데 슈페터가 기업주의에 대해 옳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197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 기업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강력해진 경제적 역사를 반영합니다. 펠프스의 기업주의 분석은 대기업이 국가의 기업주의자 정책과 함께 일하고 의회, 은행, 복합체와의 관계를 설명함에 따라 개방시장을 지지합니다. 따라서 사회주의가 아니라 기업주의가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무너뜨립니다. 마르크스는 경제적 토대의 모순이 계급투쟁이라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사회 변동이 일어난다고 보았지만 슈페터는 기업가의 혁신적인 진입을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힘으로 묘사하기 위해 창조적 파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라는 용어를 대중화했으며 어느 정도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기존의 기업의 가치를 파괴한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창조적 파괴가 자본주의 사회의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원동력으로 보았습니다. 동시에 이 풍요로움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독점 기업이 누리는 진입 장벽이 크기 때문에 신규 진입 기업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단순한 포장의 차이가 아닌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 진입 위험은 독점 기업과 과점 기업이 규율을 갖추고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수익을 신제품과 아이디어에 투자하게 됩니다. 슈페터는 이러한 혁신적인 특성이 자본주의를 최고의 경제 시스템으로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이 책에는 또한 슈페터의 유명한 개념인 창조적 파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가들의 혁신적 활동을 말합니다. 슈페터는 레옹 발라의 이론에서 소개된 정태적인 자본주의는 어떠한 이윤도 창출하지 않으며 발전이 없는 정체된 사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업가들이 혁신 행위로 인해 불균형이 초래될 때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업가들의 혁신으로 인해 기존의 가치에 대한 파괴가 일어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는 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원동력입니다. 이는 단순한 발전을 넘어선 근본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혁신은 단순한 기술 발명, 경영상의 혁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들의 행위로 촉발된
사회 전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여 기존에 시장에 자리 잡고 있던 지배적인 기업들은 꾸준히 새로운 기술 개발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혁신이 바로 자본주의를 가장 뛰어난 경제체제로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제2장에서 그는 결국 기업가의 혁신 행위 자체도 사회화되며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의 혁신 자체가 불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서술했습니다. 이어서 요세프 슌페터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슌페터는 자본주의가 붕괴되고 사회주의로 대체될 것이라는 칼 마르크스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그는 이것이 다른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가장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나라에서 일어난 폭력적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 전복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슌페터는 자본주의가 점차 악화되어 결국 붕괴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본주의의 성공은 기업주의와 자본주의의 적대적인 가치, 특히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인은 자신이 직접 책임지지 않는 사회적 문제를 비판하고 다른 계층의 이익을 위해 일어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회계층입니다. 지식인은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경향이 있지만 그들의 직업이 자본주의에 대한 적대감에 의존하기 때문에 명예를 위해 자본주의에 의존합니다. 슌페터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큰 이점입니다. 그러나 실업과 만족스러운 일의 부족은 지적 비판, 불만 및 시위로 이어질 것입니다. 의회는 점점 더 사회민주당을 선출할 것이고 민주적 다수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제한에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노동자의 자주관리, 산업, 민주주의, 규제기관의 증가는 비정치적으로 자유민주적 자본주의로 진화할 겁니다. 따라서 번창하는 기업가 정신에 필요한 지적, 사회적 기운은 어떤 형태의 노동주의로 대체될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오래된 일을 하는 방식을 내생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나타내는 차용한 용어인 창조적 파괴를 악화시킬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구조를 훼손하고 파괴할 겁니다. 슌페터는 이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전반에 걸쳐 정치적 옹호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를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윌리엄 펠러는 저서 슌페터의 비전 40년 후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 슌페터는 권력이 완전히 독점된 모든 정치체제를 파시스트로 보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슌페터는 자신이 고전적 교리라고 부르는 것에 도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이론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비현실적이며 사람의 무지와 비상성으로 인해 의제를 설정하는 정치인에게 크게 조종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그는 공동선을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정부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공동선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여전히 명확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민에 의한 통치 개념은 가능성이 낮고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막스 베버의 영향을 크게 받은 미니멀리즘 모델을 옹호했는데 여기서 민주주의는 시장 구조와 매우 유사한 지도자 간 경쟁 메커니즘입니다. 일반 대중의 주기적 투표가 정부를 합법화하고 책임을 묻게 하지만 정책 프로그램은 국민의 것이 아니라 국민 자신의 것으로 여겨지며 개인의 참여 역할을 일반적으로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슌페터는 민주주의를 사람들이 경쟁 선거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신의 의지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정의는 단순하고 우아하며 간결하다고 설명되어 이러한 특성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정치 체제를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최선의 정의는 대표, 책임, 평등, 참여, 정의, 존엄성, 합리성, 안보, 자유와 같은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민주주의 정의와 대조됩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정의 내에서 다른 학자들이 민주주의적 후퇴를 경험했다고 말하고 시민적 자유, 언론의 자유, 법치주의 및 제한된 행정부가 없는 국가는 여전히 민주주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슈페터에게 정부 구성은 민주적 과정의 종착점이므로 그의 민주주의 이론의 목적상 그는 정부가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슈페터는 로버트 달과 같은 다른 민주주의 이론가들로부터 자신의 이론에 대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다른 민주주의가 단순히 경쟁 선거를 통한 정부 구성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슈페터의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는 엘리트주의적이라고 묘사되어 왔는데 그는 주권자의 합리성과 지식을 비판하고 정치인이 결정을 내리는 것을 선호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에서 엘리트 간의 순환을 보장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시카고 대학의 나타샤 피아노의 연구는 슈페터가 엘리트에 대해서도 상당한 경멸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기업가 정신, 이 이론 분야는 슈페터의 공헌에 크게 빚을 졌습니다. 그의 기본 이론은 종종 마크 1과 마크 2로 불립니다. 마크 1에서 슈페터는 국가의 혁신과 기술 변화가 개혁가 또는 거친 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업가 정신을 의미하는 독일어 운타이미마다이스트라는 단어를 만들어냈고 새로운 일을 하거나 이미 새로운 방식으로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은 기업가의 노력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슈페터는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마크 2를 개발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회 경제학자와 인기 작가들은 대기업이 일반인의 생활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의견과 달리 슈페터는 혁신과 경제를 주도하는 주체는 신제품과 서비스의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이를 고객에게 더 저렴하게 제공하여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슈페터는 그의 선구적 저작 중 하나인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가 세부 상황으로 들어가서 가장 두드러진 진전이 있었던 개별 항목을 조사하자마자 그 길은 비교적 자유로운 경쟁의 조건에서 일하는 기업의 문으로 이어지지 않고 농업기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쟁 부분의 많은 진전을 설명하는 대기업의 문으로 정확히 이어집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그 삶의 수준을 낮추는 것보다 그 수준을 만드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의심이 떠오릅니다. 2017년 현재 마크 1과 마크 2의 주장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슈페터는 장기 사이클이 혁신에 의해 발생하고 혁신의 사건이라고 주장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였습니다. 경기 순환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그의 논문은 원인을 매우 다르게 귀속시킨 콘트라 TF의 아이디어에 기초했습니다. 슈페터의 논문은 콘트라 TF의 아이디어를 영어권 경제학자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콘트라 TF는 슈페터가 놓친 중요한 요소들을 결합했습니다. 그러나 혁신의 시장 역할을 강조하는 장기 사이클 가설의 슈페터식적 변형을 오는 날 가장 폭넓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슈페터의 관점에서 기술 혁신은 순환적 불안정성과 경제 성장의 원인입니다. 혁신 변동은 투자의 변동을 일으키고 그 변동은 경제 성장의 순환을 일으킵니다.
슌페터는 혁신이 기업가가 위험과 수익이 혁신적 헌신을 보증한다고 인식할 때 균형의 이웃이라고 부르는 특정 시점 주변에 모이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클러스터는 총체적 성장의 가속기관을 생성하여 장기 주기를 초래합니다. 변화에 대한 기술적 관점은 혁신 속도의 변화가 신규 투자 속도의 변화를 지배하고 혁신 클러스터의 결합된 영향이 총 산출량이나 고용의 변동 상태를 취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술혁신 프로세스에는 발명, 혁신, 확산, 경로 및 투자 활동이라는 핵심 변수가 집합 간의 매우 복잡한 관계가 포함됩니다. 기술혁신이 총 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장기 파동의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탐구되지 않은 일련의 관계를 통해 매개됩니다. 새로운 발명품은 일반적으로 원시적이며 성능이 기존 기술보다 일반적으로 낮고 생산 비용이 높습니다. 주요 화학 및 제약 발명품에서 종종 그렇듯이 생산 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명품이 혁신으로 전환되고 확산되는 속도는 성능 개선 및 비용 절감의 실제 및 예상 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슌페터는 혁신, 이노베이션을 경제 변화의 중요한 차원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경제 변화가 혁신, 기업과 활동, 시장 지배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혁신에서 새로 비롯된 시장 지배력이 보이지 않는 손과 가격 경쟁보다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기술 혁신이 종종 일시적인 독점을 만들어내 경쟁자와 모방자가 곧 빼앗아갈 비정상적인 이익을 허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독점은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공정을 개발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세계은행의 사업 수행 Doing Business 보고서는 슌페터가 창조적 파괴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둔 데 영향을 받았습니다. 보고서의 작성은 부분적으로 그의 업적에 기인합니다. 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 있는 책 100선 중 70번째 책, 사회학 부문 10번째 책, 요제프 알로이스 슌페터가 1950년에 출간한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캐피탈리즘, 소셜리즘 앤 데모크라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